반갑습니다. 이 아시아타임스가 주최한 ABC 포럼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금융의 이제 생존 전략인데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제이지만은 저희가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조금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앞에 두 분의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금융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현황 파악, 그 다음에 대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분의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 1시간 15분 동안 짧은 시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앞에 사회자께서 이미 뭐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특별 대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토론에 이제 가깝고요.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우리가 사전에 채택된 질문 중심으로 좀 질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론자들이 이제 조금 뭐 현황 설명은 좀 생략해 주시고요. 정책 대안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 내용은 오늘 토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거시 이 부분하고 금융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시 부분은 경제 성장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경제 취약성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부분별로 재정 건전성 부분, 정부 부채 부분, 그다음에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용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좀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건 부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제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은 올해는 3%대의 경제 성장이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또 OECD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를 한 3.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V자형 회복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 또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 위협하는 어떤 불확실 요인 또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론 순서는 제가 여기 이 팜플렛 브로셔에 있는 순서, 토론자 순서대로 제가 뭐 사회자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병현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의 조봉련입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도 그렇고 아마 세계 경제 포함해가지고 경제 문제나 또 금융 분야에서는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현상에다가 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또 금융 측면에서는 빅테크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변화의 기로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아시아타임즈에서 좀 좋은 해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올해 한 3% 한 중반 정도 전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출 부분에서 또 굉장히 회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현상이 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 건데 최근에 계속 좀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또 자칫 이 수출 회복에 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발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부분도 계속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3%대 중반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좀 상황도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는 올해 3%대보다는 한 조금 2% 중반 정도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자체에 큰 변수가 있지만 올해는 나름대로 좀 기저 효과 때문에 3%대 중반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효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2%한 중반 정도 해도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과 리스크 요인인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돼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는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런 와중에서 그 양극화 문제 이런 게 또 우리 한국 경제에 나름대로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소상공인과 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이 어떻게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으로 일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또 다른 저는 큰 변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지정학 리스크도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분쟁도 있겠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또 하반기 정도 돼서 북한발 변수, 이게 저는 우리 경제에 또는 주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추상적이지만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회 경제적 갈등 현상,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 심리,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조금 우리 경제 성장형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조영서 KB금융 경영연구소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이동근 부회장님이나 우리 서병호 박사가 대부분 전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개를 같이 하고요. 네, 지금 IBK 경영연구소장 조소장님 얘기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번에 하는 발표에 1사분기 전분기 대비 1.6% 정도 성장하는 GDP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연초에는 한 3.3% 전망을 했으나 지금은 자체적으로 3% 후반대 전망으로 지금 높여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도 비슷한데요. 2% 중후반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9년도에 있었던 GDP 수준으로는 지금 거의 복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낙관적인 경제 회복론을 갖고 있는데 역시 불확실성은 아까 부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계된 백신 접종의 속도, 그 다음에 얼마나 정상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물량으로는 상반기는 좀 많이 부족하고 하반기 돼서 많이 그 물량이 있다 그러면 하반기 끝 4, 4분기나 돼야 아마 집단 면역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소는 선진국은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어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는 백신 확보나 집단 면역의 속도가 느릴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 성장률에는 특히 2022년도엔 제약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말씀해 주신 거에 해서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좀 중요하게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건 가계부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국 경제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순간 한국 경제도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 많은 가계부채들이 모두 다 생산적인 부분에만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블이 꺼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연착륙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리스크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고용 측면에서 생각이 되는 거는 이번에 언택트 경제, 언택트 금융으로 많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도
자동화라든지 비대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전 수준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향후 리스크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성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진성입니다. 지금 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성장률이 이미 뭐 1분기 GDP가 예상을 넘는 숫자가 나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은 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숫자로만 보면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만 작년 초기 국면에 비해서 방역이라는 것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확산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양호하게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당초에 3.3% 정도 전망했지만 지금 뭐 중후반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그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본다면 내년에도 뭐 저희 경제 성장률이 2% 중반 정도 된다고 보겠지만 작년 마이너스 1%, 뭐 올해 3% 후반, 그리고 내년에 2% 중반이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저성장을 우려했던 그 수준에 살짝 못 미치거나 그 정도의 그 회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우리나라의 그 제조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그리고 그 저성장의 배경이 됐던 그 많은 재고들이 뭐 용케 코로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재고 조정이 순조롭게 되면서 경기가 지금 이제 선순환 국면에 의도치 않게 진입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확실 요인 중에 그 앞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일단 그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들이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조짐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혹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나타나면 신흥국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 그다음에 그 외자 유출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린 그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한 신흥국에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그 금리 상승이 자산 가격의 조정을 유발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영석 부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주제에 대해서 사실 그 이동건 부회장님, 소병호 박사께서 아주 현명한 어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석하시고 이렇게 그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나 어떤 금융 전체적인 매크로한 상황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의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으신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거시경제를 전공하고 있지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인 질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거는 원래 한 3% 전후가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 성장률이 한 2% 중반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성장세가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보다 레벨을 비교했을 때 그게 또 높아지는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올 내년 경제가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인 건지 본격적인 회복이 더 좋아지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조병현 소장님께서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너무 거시경제에 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그 코로나 자체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이렇게 좀 회복하는 이런 국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올해와 내년도에 봤을 때 내년도도 그러면 지금의 회복 추세를 더 속도를 붙여가지고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코로나 이 자체가 빨리 종식이 되고 한다고 하면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저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내년도가 저는 그렇게 밝게는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결국은 경제에서 기업 부분인데 이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좀 충격이 크고 지금까지 잘 버텨봤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코로나 지속된다고 했을 때 더 버틸 수 있을 거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저는 쉽지는 않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나름대로 좀 문제가 될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올 하반기 늦게 또는 내년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우리 경제 부분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을 그런 가능성 소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은 어쨌거나 경제는 회복 단계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게 분명하고요. 내년도가 이제 중요한 이제 해가 될 텐데 어쨌거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이제 근접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가 좋은 매크로 정책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제 19 위기로 재난 상황이죠. 저성장 시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발생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언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 예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되고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빚도 한 내년도에 가면 한 1,000조 원 정도 돌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점을 이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지출 규모라든가 부채,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거냐,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다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 또 현재 정부의 부채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후세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이제 좀 어떤 준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운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갖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 좀 판단을 좀 해주시고, 속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 정부 부채 전망이라든가 또 이 늘어나는 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좀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순서는 우리 똑같이 하겠습니다. 조 소장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 자체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쩌면 경제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많은 돈을 좀 투입해서 저는 불을 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 지출을 가지고 우리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쟁의 그런 소지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를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이전 2019년도 4분기하고 코로나 터진 이후에 2000년 3분기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는 86.5에서 103.7, 그 다음에 선진국들은
108.6에서 131.3 정도, 미국만 하더라도 103에서 128.7 이렇게 굉장히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9.2%에서 45.6%니까 물론 뭐 속도는 조금 빠른 느낌 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비교해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5차, 6차 재난지원금 하면서 재정 총지출이 한 573조 정도, 그렇게 되면 아마 GDP 대비 국가 채무가 한 48.2%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 IMF에서도 지금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2026년이 되면 GDP 대비 뭐 국가 채무가 69.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관심 있게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는 좀 여력도 있고 하다. 다만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의 예산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가 삼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시급하지 않는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출을 뒤로 좀 늦추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재정 지출 투입해서 저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는 신산업 앞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가 또 위기 극복하는 데 중요하지만 새로운 또 기회를 하기 위한 투자 측면에서 이 신산업에 대한 좀 지원,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더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덧붙일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영서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병헌 소장님께서 대부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갖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가 어쨌든 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25년까지는 재정 준칙, GDP의 국가 채무를 한 60% 정도 갖고 가겠다는 준칙을 설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를 보면, 발표 자료를 보면 그것이 이제 2025년에 60%를 달성할 수 있는 스케줄로 돼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만일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게 되면 추경을 또 계속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0%의 25년까지의 달성률이 IMF 전망하듯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선진국 대비 일반 정부 부채의 비중이 양호하기는 하지만 저희 인구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 부담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도 잘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이 예상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재정 지출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GDP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재편과 4차 산업혁명과 혹은 디지털 경제에 맞게끔 그것이 우리의 뉴딜 정책의 성공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정말 정밀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한 재정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 확대가 되지 않는 곳에 재정 지출을 확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저희의 재정 지출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 투입의 성과 관리 체계라 그럴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산 총액 대비 한 25% 정도만 성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특히 저희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집행할 때는 성과 관리의 범위를 넓혀줘서 성과 관리 체계를 좀 확립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김진성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정 부채의 수준 규모는 GDP 대비해서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KDI에서 그 연구한 거 보면 최적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그 국가 채무 수준이 그 GDP 대비 60%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정부 부채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했던 거는 그만큼 그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에서 가계에서 떠안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가계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늘리고 부채를 늘리지 않았다면 가계 부분은 더 빨리 망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지 가능하냐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그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외적으로 이제 그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순대외 자산이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지금 당장의 재정 건전성이 뭐 당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단기적으로 그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되더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GDP 소득을 늘리는 것이 비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순대외 자산을 함께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정부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 부원장님. 매크로하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 재정 정책을 정부에서 쓰면서 실제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감 내지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은행의 어떤 그 출연금 서민금융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정부 출연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어떤 정책적인 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금리를 단선적으로 66%부터 계속 20%가 내려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세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신용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서민금융연구원의 어떤 그 실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얼마든지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대출해서 일수로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씩 100일 갚는다. 그건 130 어떻게 보면 6.2%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1,000원씩 갚는다면은 11,000원씩 갚는다면 70.1%입니다.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사실. 제도적인 최고금리법 이런 규제에 의하면. 그러나 그런 수요를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햇살론이나 이렇게 해도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는 거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인 어떤 그 여건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투법도 있고,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어떤 그 규제 완화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그만큼 재정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이크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지출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예산 편성과 관리 부분에서 좀 어떤 엄격한 뭐 룰을 좀 지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 부채의 어떤 그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다 공감하고요. 좀 더 저도 뭐 이 구체적으로 한두 말씀을 덧붙인다면은, 저는 이제
어떤 서민이라든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국책 사업은 조금 급하지 않는 거는 좀 뒤로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여기 이분들이 좀 학계에 계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텐데 제가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가덕도 공항 같은 게 지금 필요한지 저는 뭐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20조가 넘게 들어간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또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팬데믹 정책보험 제도 같은 걸 도입해 갖고 손실로 인한 폐업이라든가 손실 보상 같은 데 대해서 좀 자기 책임을 조금 부담하고 미리 경제가 좋을 때 조금 준비를 하는 또 보험료 같은 건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재정적 부담을 좀 들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뭐 첫 번째 질문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또 그거를 또 상당히 또 자랑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K 방역에 대한 또 우리 자랑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근데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도 있다.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우리 경제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시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조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3번 부분 우리 경제에 안고 있는 취약성 쪽 3번 쪽 질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예,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또 우리 자장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경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도에 마이너스 1% 같으면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취약성은 저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아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비중만 하더라도 올 1분기 기준으로 23.9%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실업 문제, 이게 굉장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약간 성장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또 어떠한 충격이 오더라도 다시 또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성장 과정,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성장 과정에서 보면 과거에도 있어봤지만 이 양극화 문제 부분들이 저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게 기업 간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기업 간의 양극화, 또는 지역 간의 양극화 등등 해가지고 이런 양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좀 취약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저는 이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큰 하나의 취약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출산율만 하더라도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0.84명 정도 되더라고요. 2018년도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지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2040년 정도 되면 0.73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10년간에 우리 한국의 65세 인구가 보니까 4.4%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2040년 정도 되면 한 33% 정도가 아마 고령 인구로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결국 이제 고령 형태의 구조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좀 우리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중에서 특히 이제 고령화 부분에서는 기업 CEO의 고령화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 3개 중에 1개 정도가 향후 10년 내에 지금 굉장히 60세 이상이 돼가서 10년 이내에 기업을 이제 승계해야 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기업 자체가 고령화되고 이러면 기업의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규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산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산업과 기업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새로운 신산업을 한다든지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만약에 규제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경제가 좀 해결해야 될 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큰 문제들을 제기해 주셔갖고 이 질문은 문제 제기에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소장님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조 변호사님 대부분 얘기하셔서 아까 가계부채 문제, 아까 서병호 연구위원님이 기업 부채 문제는 작년 문제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업 부채 문제도 역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 전에도 한계 기업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기업들이 15%대에 육박했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20%까지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 전체적인 뭐 재정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금융권에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 경제의 취약성은 인구 고령화, 너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극화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더 확대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고용에 있어서도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 중에 보면 임시 근로자들이 훨씬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소득도 소득의 1, 2분위 쪽이 저소득층이 훨씬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사회화 문제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까지, 이런 양극화 문제를 향후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경제 활력을 잃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토대나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고 하지만 역시 뭐 필요한 기술, AI 기술이나 혹은 중요 기술 등에서 있어서 역시 선진국과의 격차는 1년 내지 2년의 격차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저희의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 본부장님. 예, 앞서 그 두 분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그 전반 경제 전반의 그 생산성의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뭐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해 왔고 그만큼 비례해서 빠르게 성숙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줄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투자 효율성을 뭐 그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투자율 대비 성장률로 본다면 지금 최근 데이터로 보면 그게 0.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가 적은 부분도 문제지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도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은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사실은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건 인풋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인풋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뭐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지불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이제 좀 그 뭐랄까요,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경제 구조가 혁신 그리고 뭐 창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자원 배분도 되고 장려되는 그런 쪽으로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데는 큰 담론은 뭐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정말 안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상당 기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부원장님은 나중에 제가 시간을 그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길까 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전반적인 취약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고요. 그 경제적인 문제로만 풀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제의 취약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교육의 문제와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트코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제도로만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기 책임의 원리가 작동이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익만 보려고 하지 서로 협동하고 하는 그 협업 정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P2P가 우리나라에 그 정착을 하지 못한 것도 그 어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고시적으로 사회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대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담론을 뭐 이렇게 던진 걸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인데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서도 아직도 그 취약성이 좀 개선되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는 아는데 개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한 그런, 저도 경제학자로서 상당히 그런 어떨 때는 걱정을 넘어서 분노까지 생기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답답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될지 정말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앞으로 토론, 우리 안부 원장님은 제가 시간을 서민금융 때 많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토론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평하게 제가 토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주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 부분에 대해서 소비 위축이 아까 이제 이동건 부회장도 우리가 매크로 아웃룩에서 우리가 발표로 하신 걸 들었지만은 가장 우리 취약한 부분이 소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성장에서 부분에서. 그래서 이 소비를 어떻게 좀 특히 서비스 업종인데 소비를 어떻게 조금 진작시킬 수 있는지 그 대안 중심으로, 현황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소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소비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과거에 100이 들어오다가 내 주머니에 7이 들어오고 5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소비하는 자체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적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돈을 벌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고 또 고용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돈에 내 주머니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저는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고용 부분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고용은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조금 회복된다고 해도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생산액이 여전히 도소매 같은 경우도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여전히 24.6% 정도 생산이 줄어들고 도소매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이너스 형태 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고용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이 창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서비스 자체가 확산화되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유도하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게 소비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게 저는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또 결국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이런 쪽에서 계속 좀 활성화돼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좀 일반적인 그 소득보다 훨씬 높은 계층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또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 이런 걸 좀 줄여줘야 저는 된다. 미래가 불안한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 소비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좀 해소해 주가지고 그게 소비의 회복으로 좀 견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과 백신 보급 이거를 훨씬 더 촘촘하게 그 다음에 속도감 있게 해가지고
잘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소비 진작의 중요한 하나의 그 요인 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조 소장님. 네, 뭐 조병헌 선생님께서 대부분 이제 정도 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냥 저희 단기적으로 몇 가지 택티컬한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구재라든지 준내구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언택트 소비로 해서 저희가 방어를 해냈는데, 아까 잠깐 이동건 부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대면 서비스업,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숙박 음식업, 스포츠 오락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30% 정도 실제로 19년도에 비교했을 때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얼마나 빨리 백신의 접종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을까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정부가 개별 소비세도 연장을 시키고 또 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도 2년 연장을 시켰는데, 어쨌든 세금 감면 혜택들을 주는 수밖에 없다, 소비 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소득계층의 하위로 갈수록 소비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이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월 소득 단위로 좀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좀 진작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 예, 뭐 소비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지금 앞서 조 소장님, 조봉현 소장님께서 이제 소비를 늘리려면 돈이 주머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돈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돈을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용과 소득을 통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런 안정감이 있으면 소비 심리가 올라가고 소비 성향이 높아지겠죠.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 가계가 통상 GDP 한 2% 정도 되는 그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한 20조 원 더 풀리고 하면서 그 GDP 한 3% 정도 되는 초과저축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럼 이 초과저축이 소비로 연결이 될 것이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것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적인 소비 성향 한 70%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한계 소비 성향 한 30% 정도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이 한 50% 정도 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경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경제 심리의 호전, 이런 것들과 함께 정부 이전 소득이 더 많이 지출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그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역,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소비에서 가장 그 타격을 받은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면 서비스 업종인데, 이 중에 상당히 자영업자도 많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면 서비스업의 비대면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이 소비 위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뭐 묘약이 참 있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뭐 고용을 늘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이제 이 원인과 결과, 이 참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소비가 이제 그런 어려운 오묘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 공감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서비스 업종의 이제 소비 위축이잖아요, 그죠? 역시 그 음식점, 숙박업,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공연, 뭐 이런 스포츠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줄 게 아니고 쿠폰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줘서 그거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업종에도 소비에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게 항상 경제학에서 현금으로 줄 거냐, 효용 극대화는 현금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바로 그 이제 쿠폰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집행할 때 그런 고려 같은 거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이제 음식점 같은 게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족끼리나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다면은 충격을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공연 이런 것도 좀 물론 이제 좀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뭐 언택트 온라인으로 할 때도 쿠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자리입니다. 다 어려워요. 매크로 문제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인데 정부가 그 한 4년간 한 400조에서 500조 원 고용 창출을 해서 투자를 했답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근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월에는 아주 뭐 취업자가 53만 명 감소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결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미 우리 조봉현 소장님 고용 문제도 일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고용 정책 변화나 대응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고용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양호한 걸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내면을 한번 좀 뜯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고용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결국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거잖아요.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 이런 걸 만들어가 했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늘어나는 건데 실제 전체 취업자 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작년도 같은 거 해도 한 22만 명, 올 1분기에 보니까 한 38만 명 정도가 좀 마이너스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특히 2030의 청년 이 취업자 수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한 35만 명 정도 줄어들었고 올 1분기만 하더라도 한 44만 명 정도 2030 취업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청년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뭔가 빨리 대책들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산업 변화들을 우리가 잘 보고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업 쪽에 코로나 이전에 산업들이 쭉 고용을 주도해 왔다고 하면 앞에서 발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 우리가 디지털이라든지 IC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좀 신산업 쪽 또는 비대면 쪽의 산업 구조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결국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저는 고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화시켜 나가고 또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 이런 것도 조금 더 저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2030의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청년들이 그런 아이디어와 끼 이런 걸 가지고 혁신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화제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BTS가 젊은 청년들이 저는 그걸 창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의 창업인데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간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들한테는 저는 그런 끼와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030 청년들이 그런 끼와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거기서 또 저는 많은 고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조금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 소장님. 네, 간단히만 덧붙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채용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특히 뭐 4차 산업에 관련해서 개발자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전문가들은 저희가 뽑고 싶어도 못 뽑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아까 말한 데이터 관련한 회사들이나 AI 관련된 회사들은 한국에 사람이 없어서 주로 동구권이나 뭐 심지어 베트남에서까지 지금 하이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에 아까 조사님도 얘기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아까 우리 안부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에 있어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속도가 지금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훨씬 더 엑셀을 시키고 혹은 사회에서 상당 부분 좀 인텐시브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좀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아까 노인 고용 쪽도 지속적으로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의 교육들을 각 분야에서 잘 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다시 부메랑으로 저는 또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 본부장님. 예, 고용에 대해서 뭐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하는 게 이제 급한 과제다 보니까 좀 정책 수행상의 혼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을 한때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청년 고용 얘기하면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또 그것이 이제 그 양 계층 연령대별로 그 뭐 양극화 계층 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한국의 그 취약성 문제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자원이 일자리도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많이 생기고 그런 쪽으로 자원 배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답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일자리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신기술과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춘 그런 노동력이 우리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노동력, 그러니까 전체 풀과 특성이 많이 다른 미스매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개수도 늘리고 일자리 질도 올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 효과도 거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의 고용 정책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고용 시장의 구조 조정도 반드시 필요한데 산업의 구조 조정과 같이 이렇다면 동시에 그 고령층 중장년층의 일자리 복지 차원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의 확보 그다음에 그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 이런 부분에 사각지도 계속 줄여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고용 부분을 해결하면 뭐 정말 뭐 엄청난 그런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의 고용 정책은 실패를 한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도가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게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전문가들 분들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 고용 부분을 노동의 수요, 고용 수요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특성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우리 김 본부장도 말씀하셨는데 취약자, 이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을 키워서 하이테크 중심 그런 쪽으로 또 어떻게 고급 인력을 끌고 갈 것인지 또 청년 실업 문제를 갖다 창업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극을 해줄 건지 이 해법을 찾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고용의 어떤 양과 질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부분입니다. 금융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그 타이틀이 있는데요. 생존 조건 문제, 서민 정책 금융 문제, 디지털화에 관한 문제, 금소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존 조건인데
우리 서 박사님 아까 우리가 금융회사 실적 호전을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은행들이 너무 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으면 좀 비판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실물 경제가 이 위기 상황인데 은행들이 이 현상 유지 내지는 플러스 알파가 됐다면은 이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어떤 따가운 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금융 환경의 악화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간섭이 굉장히 심해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뭐 우리 취약계층을 물론 이제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그 도와주는 방법이 너무 좀 인위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획적이고 인위적이고 시장 원리를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익 공유제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정무위에서 재난시 대출을 감면해주는 권한을 금융위에 준다고 그 정무위 전체에서 통과가 됐다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어떻게 통과됐을까? 오늘 우리 정무위원장 축사다 가지고 오면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이 물론 이제 뭐 이제 실적이 지금 실물 부분에 비해서 좋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억압적인 방법을 갖고 이렇게 좀 하면은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생존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은행들이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은행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서병우 박사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잘 문제의식하고 쭉 해주는데 과연 앞으로 은행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저는 오히려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 은행들이 막 이익만 막 내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조로 은행이라는 게 그 적절한 이익이 나와야만이 그걸 또 토대로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은행이 얼마 이익 냈다 이런 거 관점 아니고 은행의 그 내부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저는 뭐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금융 특히 은행을 비롯한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은 저는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약간 공공성을 굉장히 띠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IB 국책은행, IB 기업은행만 해도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위기일 때 사회적 역할을 많이 수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어려울수록 또 금융기관들도 더 사회적 이 배려, 그다음 포용 금융 이런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적절한 이익이 받치지 못하고 또는 건전성 관리 문제가 잘 안 되고 이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더 유의해서 저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실물 부분에서의 이 경제적 어려움들이 이 금융 위기에 좀 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잘 대책하는 것이 일단 금융회사들이 생존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지금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뭐 가계 대출이 좀 증가한다든지 비생산적 금융 이런 쪽에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 측면에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조 소장님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선제적 위험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서병호 박사님 잘 지적해 주셨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관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쟁 상황에서는 뭐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어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하는 문화,
그다음에 어떤 인적 역량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향후 이 저성장 국면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방법은 별로 없다. 또 하나의 성장의 하나의 축이 글로벌인데 이 부분도 역시 한국 금융이 잘 못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과 글로벌 다 인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 은행들이 그러한 인재들을 갖다가 찾아오게 만들고 육성해 낼까 하는 것이 역시 HRD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소법 잠깐 말이 나왔는데 금소법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하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그네들한테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좋은 경험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 함양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ESG는 잘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ESG에 관련해서 대출이라든지 투자라는 부분이 금융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화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향후에는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 예, 금융회사들이 수익 이게 뭐 크게 여부 관계없이 앞으로 그 금융회사들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융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도 올라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연됐던 그런 이제 부실들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건전성 관리 비용도 계속 이제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구조조정, 비용 조정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단행했던 JP 모건 같은 데는 올해 또 뭐 아주 큰 대규모의 호전된 실적을 보였 것과 대조적으로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한 그만큼의 과감한 그 비용 조정, 구조 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현격히 다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금융 회사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절감된 비용을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과감하게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그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나라 이제 뭐 은행을 초점 맞춘다면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은행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취약한 상황에서 이제 어쨌거나 뭐 대출 위기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든가 또 정치권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너무 금융회사를 그냥 지원 수단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보는 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금융의 정치화예요. 지금 금융의 정치화가 돼갖고 금융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다 이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금융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본연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은 우리가 조금 막을 수 있도록 저는 뭐 금융회사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지만은 이 밖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 방법이 고치는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시 이 대출 감면해주는 권한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뭐 좀 큰 소리로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들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 그런 거 생기면요, 그것도 대책 세워야죠, 그죠? 또 이게 무슨 불확실성 생기죠, 그렇죠? 그 어려운 사람 뭐 대출 내주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정책적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게 정치권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지적을 드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번 질문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게 이제 서민금융 문제예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서민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도 공감할 거예요, 그죠? 정책적 지원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정책 서민금융의 기능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원활하게 서민들한테 서민금융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을 많이 이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는 먼저 우리 안영석 부원장님한테 한 70~80%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네. 다른 분들은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남주학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그 논문이나 이게 발표해 보면은 서민금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셔서 서민금융연구원에 그 있는 저로서 상당히 또 평상시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직접 뵈니까 더 감사합니다. 사실 그 서민금융 영역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금융하고는 좀 차별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이번 포럼에서도 제2금융권이 같이 뭐 주제 발표나 토론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다행히 서민금융연구원이 그 대신 일을 뭐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 금융과 은행을 대표하는 금융과 서민금융은 기본적으로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느냐 아니면 조정의 원리가 작동되느냐의 큰 차이입니다. 자, 서민금융이라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있어서 항상 양극화 얘기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의 것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고,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민금융을 함에 있어서 전제적인 조건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을 수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자활 역량이나 그 자활 의지 이런 거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동시에 그 수반이 돼서 금융이 지원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영역에 그거를 반드시 지금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진흥원에서도 최근에 그 금리 그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금융위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좀 발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발표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집중적으로 그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중금리 인하, 중금리 뭐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구조가 굉장히 어떤 그 단층 구조로 사실 중간 영역의 금리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굉장히 파인 튜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자금이라고 하는 건 민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서민에 대한 어떤 그 금융이 흘러갑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피와 같아서 얼마든지 그것이 자유스럽게 열려 있을 때 잘 흐르듯이 서민 금융은 일반 금융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 국민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민 금융을 흐르게 하는 방법적인 것은 시장 원리보다도 어느 정도 조정의 원리가 되는데, 조정 원리도 완전히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하는 정책적인 어떤 서민금융, 그리고 은행에서도 실시하는 서민금융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저신용자에 대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쪽에 있는 어프로치도 상당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단선적인 그 최고 금리 인하 정책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에 대한 것들이 하고는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처음부터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압박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데,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이 성숙이 될 때라고 하는 것이 법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학계나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검토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만큼 신중합니다. 이런 디테일에 강한 일본의 특징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좀 무자비한 그런 금리 인하의 그 정책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첫 번째는 그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흐름에 대한 조정 부분, 두 번째는 대법에 대한 그 구조조정, 세 번째는 중금리 인하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지금 금융위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시장에서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혜택이 있느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리 20%로 있어서 거의 다 폐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 되는 게 많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량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에서 은행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도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대부업체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여건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처방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수시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부 상품별이나 예금 금융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금리는 인용을 할 수 있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금융 발전에서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런 금융 발전이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민간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고금리를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공할 때는 그에 따른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빅테크 이쪽에서 일반 은행,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기업하고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서민금융 플랫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서민금융 플랫폼은 일반 금융과 좀 다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까 고용 얘기를 했는데 돈이 있어야 예금을 하고 대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인 일자리, 고용, 보건, 주택, 이런 급여 정책, 이런 주택급여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노인이나 청소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도우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우미 서비스는 일 창출에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정부에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노피싱입니다. 디지털하면서 굉장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도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될 보이스피싱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기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그에 따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피싱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노피싱 플랫폼에 집적이 돼서 그것을 각 금융기에서 대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속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찍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이슈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플랫폼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고객 접점에 있어서 이제 수수료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한테 수수료를 처음엔 마케팅 차원에서 낮췄다가 점점 높여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수수료가 소비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수수료에 대해서 그에 대한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은행 카드 같은 경우 일반 경우에는 굉장히 규정을 만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그 수수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규제 차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부분, 또 여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독점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줄이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만은 또 저도 뭐 서민금융에 대해서 한 10여 년 이상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제 우리 이제 안 부원장님은 조금 마이크로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민들이 어려운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저신자 신용 공급이 아주 지속적으로 부족해요. 축소돼 있고요. 고금리 대출이 또 만연돼 있어요. 우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그죠? 아주 살인적인 뭐 고금리죠. 20%가 웬만하면 다 넘어요, 그죠? 그거 유지하기 어려워. 기업 같으면 다 도산이에요. 개인들은 왜 도산이 안 되느냐? 형제들, 친인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지인들 못 살게 해서 돌려막기 하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소득이 이게 20% 이상 날 수 있습니까? 소득 성장률이 어떻게 20%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데, 그 다음에 또 더욱이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서민층의 우리 소득이 줄어들고 이제 채무 불이익이 증대하니까 위험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들이 또 더 공급을 또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 얘기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서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름말을 좀 이제 탄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소득이 있으면서 이제 금융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정책금융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정보가 많이 이제 잘 이게 정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많은 편지와 연락을 해서 좀 지원을 좀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책금융 기능을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됩니다. 서민 금융 정책으로 좀 집중되도록 우리 이제 중소기업 정책금융, 소상공인 정책금융,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정책금융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아주 오래되고 공급도 많아져서 지금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정책금융을 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이미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간 게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조금 이 서민 정책금융 기능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이슈만 더 토론을 하고 끝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도 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이 정도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문제는 우리가 이 서 박사께서 아주 얘기를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소법 문제입니다. 금소법도 우리 서병호 박사 발제 자료에 정리가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소법 도입 취지에 대한 의견이에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다. 아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거다. 거기에 대한 입장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소법의 문제적 개선 방안인데 위법성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 또 금융 회사들의 과도한 대응에 의해서 불편이 가중될 수가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또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뭔지, 이게 이슈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최대한 슬기롭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소장님. 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되면서 사실은 은행들은 좀 많이 걱정을 좀 초기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 영업점에 가보면 많이 좀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소법 시행에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뭐 앞으로 은행들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했듯이 실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애매모호한 이 사항들,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금융 소비자를 침해하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은행 간에 좀 공동으로 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 거기에 정부에 좀 건의해서 적절하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이루어지면 은행도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뭐 조금 악의적인 이런 블랙 컨슈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행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직원들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든지 이쪽에서 좀 통합적으로 좀 잘 그 판단해서 정리해주는 형태로 좀 한다고 하면 은행들의 좀 부담을 상당 부분 들어주면서도 금융 소비자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서 씨. 예,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시대 상황에서 금소법은 되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뭐 사모펀드의 라임 사태로 저희가 신뢰를 잃어가는 말에 대해서 금소법은 반드시 저희가 좀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 뭐 이게 대면에서의 영업은 줄어들고 비대면에 가는 이런 얘기들을 언급했는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불편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자체들이 이제 페널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은 그런 어떤 비에 왜곡은 반드시 생기는 것 같고 블랙 컨슈머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시행을 해보고 시행 세칙이나 이런 게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건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소법 문제는 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금융 소비자들이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어떤 불편 부당한 그런 대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방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취지는 좋은데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용이 너무 많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6개월의 어떤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거를 갖다 감안해서 금융회사하고 금융 소비자들이 모두 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불편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이 정부가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토론하는 건 정책 토론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련의 어떤 정책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도 그렇고 금융도 금융은 좀 덜한 편이지만 하여간 뭐 어쨌거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또는 어떤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파퓰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정부의 정책이란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경제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할 때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앉아서 경청해 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 내용들이 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거시경제 안정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금융의 안정이라든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기여를 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준비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시아타임즈는 한국경제의 고민과 미래를 위해 언론의 사명감을 갖고 독자들에게 희망찬 미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타임즈가 주최한 ABC 2021 포럼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금융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